네, 오늘은 이제 라이브에서 진행될 수업은 5분, 3분 스피치고요. 저는 이제 5분, 3분 스피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시 합격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축하드려요. 네. 이제 정말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물론 서울시가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게 그냥 상대적으로 여유롭다라는 점은 면접일이 굉장히 늦다라는 점. 서울시가 8월 10 며칠부터 시작하죠? 26일부터 너무 늦다. 그렇죠? 그래서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29일 날 피랍 발표가 뜨는데 시작하는 날짜가 8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좀 짧은 상황이고, 그래서 좀 각자 준비를 해야 되는 약간의 여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준비를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면접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바로 3분 스피치 그리고 5분 스피치고요.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직렬이고, 경기도 전직렬, 경기도 화성시 전직렬, 경기도 용인시 전직렬, 그리고 부산시는 일반 행정직만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같이 살펴볼 거고요. 교재는 9푸세 194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서울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페이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서울시 면접 5분 스피치를 보는 면접 절차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9급 기준으로는 작성 시간이 15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5분 스피치는 사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요. 주제가 미리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주제는 언제 할 수 있다? 면접 당일날 알 수 있다. 근데 면접 당일날 내가 주제를 받아서 5분 스피치라는 어떤 제시문을 보고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작성하는 시간이 15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작성할 시간은 실질적으로 15분밖에 안 되지만, 내가 15분에 딱 맞춰서 자꾸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면접장에서 내가 작성하는 발표문을 제 시간 안에 작성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서 연습할 때 몇 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냐면은 한 13분에서 14분 안에 작성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3분에서 14분 안에 우리가 일단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5분 스피치하고 3분 스피치를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작성 연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부산, 경기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우리가 작성을 연습할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직 내가 이 발표문 제시문을 보고 분석을 하고 내용을 작성하는 그 과정이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 내에 작성하는 작성 연습을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연습하는 연습의 1단계는 뭐예요? 연습의 1단계? 연습의 1단계는 시간 제한을 두면 안 돼. 시간 제한을 두지 마요. 처음에는 정말 내가 넉넉히 잡아서, 어떤 친구는 1시간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30분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 우리가 발표문을 작성하는 거는 시간 내에 작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작성문을 완성도 있게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절대 시간 제한 두지 말고 작성하고, 시간이 1시간이 걸리든 조금 2시간이 걸리든 그런 거에 우리가 일회일비하지 말고 일단 뭘 한다? 완성도에 목표를 두고 작성을 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 막 2시간까지 작성을 하면 좌절감이 엄청 클 거예요. 아, 내가 이 2시간씩 작성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15분 안에 작성하지? 근데 여러분들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 뭐든지 익숙해지고 노하우가 생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순히 시간적인 부분만 보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작성을 못하지 하고 남과 비교를 하거나, 아, 내가 면접을 잘 볼 수 있을까? 불필요한 두려움에 쌓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너무 불필요한 두려움이에요. 어차피 두려움이 생기면
아니면은 극복해야지 뭐. 어차피 면접 안 볼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극복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는 완성도의 목표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 5번 정도 반복을 해봐. 5번 정도 반복을 해보면은 시간이 내가 15분이라는 목표치는 도달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내가 처음에 1시간 정도가 걸렸다. 그럼 나중에는 시간이 4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차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노하우를 쌓아가는 거지. 노하우를 쌓아가는 거고 이때쯤에는 이제 한 최소 정말 넉넉하게 또 5번 정도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웬만큼 노하우라든지 작성 실력이 확 늘어서 여기까지 지금 2단계로 우리가 2단계는 약간 숙성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고기로 치면 숙성고기라는 거예요. 숙성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좀 숙성의 단계를 거치면 나중에 3단계는 이제 3단계부터는 뭘 한다? 3단계부터는 우리가 15분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는 15분이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15분 안에 이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15분 안에 작성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거는 너무 큰 욕심이야.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5분 스피치가 이게 작성이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숙련이 된 후에 느끼는 감정이지 처음 딱 5분 스피치나 3분 스피치를 마주하잖아요. 어려운 거 사실이야. 누구나 어려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어려운 거는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갖고 가야 돼요. 이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 부산시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15분 동안 이제 작성을 해요. 그리고 작성을 하고 나서 작성한 발표문을 가지고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우리가 개별 면접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실로 이동을 해요. 우리가 개별 면접실로 이동을 하죠. 면접실로 우리가 이동을 합니다. 그럼 서울시는 지금 면접이 이제 25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 5분은 우리가 발표 면접을 하는 거고 나머지 20분은 면접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5분 동안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그 발표하는 시간이 정말 딱 5분에 딱 맞춰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3분에서 3분 30초 정도에 맞춰서 우리가 발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5분 스피치라고 하더라도 5분에 딱 맞춰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3분 30초 맥시멈으로는 한 4분을 넘기지 말 것. 요 정도로 우리가 발표를 하고 이제 종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면접을 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궁금해하는 거 서울시 기준으로 제시문의 분량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시문의 분량은 일단 A4 용지를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A4 용지 한 장을 넘어가지 않을 거고 그 분량은 어떨 때는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A4 용지의 3분의 1 분량 어떨 때는 3분의 2 분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날 주제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이제 아날로그 시계라든지 디지털 시계가 우리가 발표문을 작성하는 공간 그 면접실에 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항상 늘 얘기하지만 시험 감독관이 뭐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안내는 해주세요. 근데 잘 안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손목 시계를 지참해서 내가 작성하면서 시간 체킹하면서 가야 돼요. 이거는 서울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화성시, 용인시, 경기도, 부산도 다 똑같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책자 형태로 되어 있고 뭐 주제 분량 그리고 작성 용지가 23개의 줄글인데 이거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195페이지 한번 볼게요. 195페이지하고 196페이지하고 197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딱 3장짜리의 어떤 실제 복기 자료가 나와 있을 거고 거의 원문을 한 98% 복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거의 정확해요. 실제랑 동일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3장을 이제 우리가 주어받을 건데 3장을 어떻게 받냐면은 편철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 장, 그러니까 그 2장 그리고 이런 식으로 3장이 여기 끝에 편철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편철이 되어 있고 첫 번째 표지는 뭐예요? 표지입니다. 표지가 나와 있고 중앙 상단에는 면접 날짜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5분 스피치 나와 있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뭔가 표가 보이죠? 여기서 면접조는 제가 면접 당일날 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면접조하고 여러분들 응시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표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시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서울시는 항상 늘 똑같은 게 제시문이 딱 위에 나와 있고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문제 있죠. 문제가 항상 마지막에 있다. 이렇게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시문이 여기 중단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제가 나오게 되고요. 뭐 제시문의 글자 크기는 한 13포인트 정도? 한 13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제시문의 분량 자체는 3분의 1 정도로 정말 짧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A4 용지를 꽉 채울 정도로 빼곡하게 나와 있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매일매일 면접마다 달라요. 면접마다 다릅니다. 근데 뭐 우리 준비되면은 뭐 두려워할 필요 없지. 면접 지문이 3분의 1이든 빼곡하게 다 꽉 채워져 있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 쭉 빨리 읽고 제시문 분석해서 해석해서 내용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가 있냐? 바로 작성지가 있습니다. 작성지. 근데 작성지가 아까 여기 처음에 작성하는 공간부터 마지막 작성하는 공간이 뭐예요? 총 23줄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23줄의 작성지가 있는데 원래 서울시 9급 면접에서는 작성지가 없었어요. 원래 작성지를 별도로 제공해주는 서울시는 보통 7급 면접 때는 작성지를 제공을 해줬거든. 근데 9급이 언제부터 작성지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냐면 2022년도부터.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 최근 2개년 동안에는 작성지가 별도로 주어지고 있고요. 그 전에 21년, 20년, 19년도에는 작성지가 없었어. 그럼 어디에 작성을 했을까? 바로 밑에 제시문에 남아있는 이렇게 여백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정말 빠듯하죠. 혹은 밑에 여백을 작성하거나 제시문을 뒤집어서 본인이 뒤에 작성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약간 없어 보였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22년도부터는 9급에게도 작성지가 별도로 제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도 제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세 장의 자료가 편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자료문을 이렇게 넘기고 내용 쓰고 넘기고 내용 쓰고 이런 게 불편하면 그냥 찢어버려. 그래서 왼쪽에 제시문 두고 오른쪽에 작성지 보고 보면서 빨리 속도감 있게 작성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는 게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5분 스피치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198페이지로 넘어가서 서울시의 5분 스피치 주제 유형은 무엇이 나오는가를 좀 살펴보면은 크게 5가지 유형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5가지 유형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죠. 죄송해요. 이거 5가지가 아니라 여기 잘못 나와 있어요. 지금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시정 정책, 두 번째로는 시사 현황, 세 번째로는 공직 조직,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험형. 크게 이렇게 4가지 주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시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혹은 정책을 활성화시킬 방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어렵지가 않은 게 문제 개선형 수업 때도 배웠지 그리고 우리가 사고력 수업을 할 때도 배웠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사고력 수업, 문제 개선형 수업할 때 배웠던 게 5분 스피치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사 현안이라고 했잖아요. 시사 현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시사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시사 이슈. 그렇죠? 시사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시사 이슈라기도 하고 현안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슈하고 현안의 구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현안은 장기적인 거, 이슈는 단기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잼버리 사태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거는 뭐야? 이슈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계속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뤄진 것을 우리가 현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단기냐 장기냐 그 구분으로 가는 거고 그랬을 때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는 그냥 가장 큰 차이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묻느냐 그냥 사회 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묻느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문제 개선형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직의 공직 조직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조직 내 문제점 예를 들면 MZ 퇴사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경험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 때 배웠던 거 뭐예요?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형이 마지막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경험형이 거의 많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나왔던 기출 빈도를 23년도, 22년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보면은 2023년도에는 시정정책의 지금 퍼센티지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시사현안은 작년에 아예 안 나왔어. 그리고 공직조직형하고 경험형이 거의 한 개 정도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서울시는 주제 유형이 뭐가 압도적이야? 시정 정책이 압도적인 거예요. 근데 22년도하고 21년도를 비교하면은 22년도에는 지금 순간적으로 공직 조직이 탁 튀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정책과 현안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21년도에도 역시나 시정 정책하고 시사 현안이 되게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3개 되는 추세를 봤을 때는 시정 정책이라든지 시사 현안이라든지 주제가 정책을 묻든 사회적 현상을 묻든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혹은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주제가 가장 빈출도가 높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자, 기출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질문 한번 볼게요. 자, 199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199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상단에 뭐가 나와 있다? 2024년도 2월이 나와 있다. 이게 뭐예요? 올해 서울시 면접이 있었나요? 올해 서울시 면접이 1회 면접이 있었죠. 올해 서울시 1회. 여러분은 몇 회예요? 여러분 2회야. 아쉽게도 1회가 아니야. 1회가 있었고 여러분들은 2회입니다. 1회는 보통 경력 경쟁 채용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회가 있었는데 자, 1회에서 뭐가 나왔냐? 자, 직렬이 어디예요? 전기직이잖아. 전기시설직이잖아요. 근데 질문이 뭐가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AI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하세요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요 한 주제만 보더라도 어떤 걸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5분 스피치하고 3분 스피치 주제에는 직렬과 무관한 질문이 나오는구나. 자,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보시면 이 질문 서울시에서 AI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시오라는 거는 이거 전기시설직만 작성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직 가능해 안 가능해? 완전 가능, 쌉 가능. 그리고 뭐 토목직 가능 불가, 완전 가능, 그쵸? 일반 행정직 가능 불가, 완전 가능. 어떤 직렬이든 다 적용 가능. 지방세 쌉 가능? 그쵸? 쌉 가능, 그쵸? 지방세 가능하죠.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직렬과 무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작년 볼게요. 8월 9일, 여기 8월 9일하고 8월 10일 나와 있는 거 작년이에요. 작년인데 2023년도 보면은 첫 번째 날이 항상 여러분 서울시는 첫 스타트를 누가 끊어요? 항상 행정직이 끊어요. 행정직이 끊는데 작년 첫 번째 날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폐핸드타월의 재활용 사업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노력을 서술하세요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딱 요 주제만 딱 살펴보면 마치 행정직의 질문이 아니라 약간 환경직 질문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렬과 무관한 주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 제시문을 다 읽고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작성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딱 이 주제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폐임드 타월? 이게 뭐야? 진짜 짜증나. 나도 처음 보는 주제 나오는데 나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이렇게 처음 당황하잖아. 당황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제시문을 이제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제시문에 다 뭐가 있어? 제시문 안에 다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시문에서 힌트 찾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문제 해결형 수업에서 가르쳐 드렸던 거 그리고 우리 모의 훈련했던 프리미엄하고 형광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고력 수업했잖아요. 사고력 수업했던 것들이 다 이제 5분 스피치에 적용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제시문에서 힌트 찾기를 할 건데 어떻게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 꼭 서울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부산시도 다 해당이 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고 제가 이따가 설명 드릴 거예요. 우리가 발표문을 완성할 때는 목차 구성이라는 걸 해야 돼요. 목차 구성. 뭐라고? 목차 구성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 목차 구성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크게 우리가 네 가지의 목차 구성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는 배경에 대한 목차 구성 혹은
개념에 대한 목차 구성이 들어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현황에 대한 목차 구성이 들어올 수 있고, 문제점에 대한 목차 구성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제가 두 번째는 현황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현황을 1번으로 빼서 여기 현황을 구성해도 돼요. 알겠죠? 그건 위치는 상관이 없어. 알겠죠? 두 번째 문제점, 세 번째 뭐가 나와? 당연히 개선 방안이라든지 혹은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는 기대 효과라든지 혹은 뭐 재발 방지라든지 혹은 공직 다짐. 우리가 기본적인 목차 구성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목차 구성을 할 건데, 우리가 제시문에서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는 요 라인은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요 라인은. 여기서 말한 힌트는, 제가 말한 힌트라는 거는 요 힌트를 보고 유추하라는 게 아니야. 1번에 나와 있는 배경, 개념, 현황은 제시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어떻게 알아? 그대로 차용할 수 있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매번마다 주제는 다르기 때문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1번 정도는 거의 다 제시문에서 알려주고 있어. 그러면 1번 배경, 개념, 현황 이 세 가지는 제시문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항상 배경, 개념, 현황이 늘 100% 이 세 가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세 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셋 중에 한 가지만 있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배경만 제시문에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개념만 제시문에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현황만 제시문에 있는 경우도 있고, 셋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목차를 구성할 때 적어도 1번에 해당되는 거는 제시문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힌트라는 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100% 가져올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을 읽어볼게. 시와 땡땡 기업은 서울시 서소문 청사에서 폐핸드타월 재활용 활성화와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자, 핸드타월은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 전량 소각되거나 매립되지만 물기만 닦은 깨끗한 핸드타월은 우수한 품질의 재생지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시는 연말까지 청사에서 사용할 핸드타월을 수거해서 재활용할 예정이다. 3,300여 명이 근무하는 신청사와 서소문청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결과를 분석해 산하기관, 자치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폐핸드타월의 재활용 가치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안내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핸드타월은 대부분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서 전량 소각되거나 매립되지만 물기만 닦은 깨끗한 핸드타월은 재생지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예요? 우리가 폐핸드타월 재활용 사업의 어떤 필요성, 중요성, 배경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단락까지는 현황, 서울시의 현황 정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시문에서 그대로 내용을 그냥 가지고 오면 돼. 가지고 오면 되고, 이게 첫 번째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점이라는 거거든요. 문제점. 이게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장점이 될 수도 있어. 문제점이나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제시문에 힌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힌트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2640kg의 핸드타월을 재사용을 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현황도 파악할 수 있고 이제 필요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걸 활용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주제를 조금 다시 살펴보면은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노력 방안이잖아. 그 우리가 활성화를 해야 되잖아. 그 어떻게 활성화를 하냐? 활성화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활성화 방법을 생각했을 때 당장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죠. 그럼 한 번 더 읽어봐. 뭘 읽어봐? 제시문을. 제시문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보면은 보세요. 일단은 서소문 청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재활용 가치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안내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게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자치구 등으로 확대한다. 그러니까 사용을 확대하는 거야. 사용을 확대하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할 예정이지. 이렇게 여기서 힌트를 조금 찾아서 활성화를 우리가 자치구까지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시민까지 확대의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든지 그 캠페인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기 제시문에서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제시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자세한 거는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개요 시간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8월 10날 나오고 작년에 서울시가 어떤 게 많이 나왔냐면은 8월 10날 같은 주제문이 굉장히 나왔고 8월 10날 주제문이 뭐냐면 범죄 심리학이야. 근데 이게 심리학 주제 그리고 범죄 심리학이 아니라 사회 심리학, 범죄 심리학 혹은 명언이라든지 명사 명언이라든지 혹은 뭐 도시개발 용어라든지 이런 어떤 행정학 용어, 심리학 용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심리학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접근하지가 아니라 다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제시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내용을 읽어보면은 자. 깨진 유리창 이론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밑에 하단에 이론이 사실은 제가 간단하게만 나와있지만 거의 이거는 A4 용지에 꽉 채워져 있었어.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뭔지에 대해서 수험생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 설명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읽고 본인이 실무자였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022년도 우리 200페이지 또 보면은 200페이지 보면은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죠. 200페이지. 자, 200페이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8월 24일 날 그래서 2022년도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것도 보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여기 두 번째 걸 볼게요. 8월 26일 걸 볼 거예요. 8월 26일. 자,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학습 격차 원인과 서울시의 지원 방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가 이제 8월 26일 주제였는데 자, 보겠습니다. 22년 교육청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 주요 과목 학습 미달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였다라. 특히 중학생의 경우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학생 간의 학습 격차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학습 격차가 발생하게 된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원인, 배경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학습 격차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격차의 원인은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유무.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사교육.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학교 간 격차. 세 번째로는 개인의 지적 능력, 네 번째로는 뭐라고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취도 격차가 네 가지가 학습 격차의 주요 원인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21년도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과 콜라보를 해서 누구나 저소득층 경제적 이런 성취도 어떤 배경 이런 것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울런이라는 사이트를 오픈해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제시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보시면 학습 격차의 원인과 서울시의 지원 방안에 대한 개인 견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서울시의 지원 방안이 서울런이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는 잘 안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어떤 게 나와야 돼요? 학습 격차의 원인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안을 조금 제시해서 그것을 서울런이랑 엮어서 이야기하는 답변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제시문에서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제시문에서는 문제점이 지금 나온 거예요? 문제 원인이 나온 거예요? 원인이 안 나온 거예요? 문제 원이 나왔죠. 문제 원이 나왔죠. 문제 원이 나왔죠. 문제 원이 몇 개 나왔어? 문제 원이 몇 개 나왔어? 4개. 그쵸? 문제 원이 몇 개 나왔? 4개 나왔어요. 자, 우리가 제시문에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문제점이 많을 경우 문제점이 제시문에서 3개에서 5개 정도 많이 나올 때는 개선 방안도 3개에서 5개를 다 얘기하는 게 좋을까? 좀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좋을까?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좋겠죠? 그럼 예를 들어 5개라고 칠게요. 문제가 5개라고 칠게요. 하나, 둘, 셋, 넷, 5. 그럼 이렇게 문제 원인이 5개로 많을 때는 해결 방안을 5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비슷한 성질끼리 묶어야 돼. 그래서 비슷한 성질이 이거 2개, 1개 이렇게 묶이네. 그럼 총 몇 개의 문제점이야? 총 3개의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또 묶었더니 3개, 2개로 묶여. 그럼 문제점 몇 개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2개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제시문에서 문제의 원인이 너무 많이 나오면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말고 그 여러 가지 5가지라고 한다면은 그 5가지 문제의 원인을 비슷한 성질끼리 묶어서 어떻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자 묶어서 문제점을 묶어서 그 묶어진 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는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1개야. 제시문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았는데 문제점을 우리가 1개밖에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적지 않아요? 1개에 대한 해결 방안 23줄이나 쓸 수 있을까? 못 쓰죠. 자, 이럴 때는 방법이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럴 때는 방법 1. 자, 제가 사고력 수업 때 알려드렸던 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한다? 분류를 한다. 그래서 문제를 크게 문제 1과 문제 2랑 혹은 가능하다면 문제 3까지 분류를 해서 각각의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 하나의 문제점을 분류하는 방법. 하나의 문제점을 문제 1, 2, 3으로 분류해서 해결 1, 2, 3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이게 또 이런 사고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거 좀 어려운 친구들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방법 2. 이 방법 2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분류하지 못하는 거야. 그냥 문제점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해결 방안은 1가지밖에 못 나와. 문제점은 1가지만 해결 방안을 차라리 다각도로. 해결 1, 해결 2, 해결 3. 적어도 해결 방안을 분류해 주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시. 자, 제시문에서 문제점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점을 여러 관점으로 쪼개주는 것. 쪼개서 각각 해결 방안을 우리가 대입해 주는 방법이 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점을 못 쪼개겠다. 문제 자체를 못 쪼개겠다 하면은 그냥 문제 하나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몇 개? 최소 2가지나 3가지로 준비를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두 번째 8월 26일 날 나와 있는 문제점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4개죠. 첫 번째 문제점이 뭐예요? 소득 수준. 두 번째는 뭐예요? 학교 간 격차. 학교 간 격차. 세 번째로는 개인의 지적 능력. 개인의 지적 능력. 네 번째는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취도. 그렇죠? 성취도 차이가 크다. 이렇게 4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지금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 많다고 할게. 그럼 제가 아까 많을 때는 각각의 해결 방안을 쓰는 방법도 분명 있지만 이럴 때는 비슷한 성질끼리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소득은 이거는 경제적인 측면. 맞나? 그리고 학교 간 격차하고 개인의 지적 능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묶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부모의 성취도는 뭐예요? 개인의 성장이니까 환경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겠네. 그 몇 개의 문제점이야? 1개, 2개, 3가지 문제점으로 묶을 수가 있겠네.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했잖아. 사고력 수업 때. 어떻게 했어? 이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묶는 방법도 있지만 차라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1번, 3번, 그리고 4번. 자, 1번, 3번, 4번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개인의 문제인 거야. 그리고 학교 간 격차는 학교 간 격차는 이거는 학교, 교실, 그렇죠? 교육청 차원에서 문제 아니야? 그럼 크게 또 2가지로 문제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네요. 그렇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 그 기준만 알면 다양하게 가능하다고. 맞죠? 그럼 우리가 문제점을 4가지를 다 캐치해서 4가지의 해결 방안 적는 방법도 있겠지만 굵직굵직한 것까지 묻고 그거에 대해 해결 방안을 가는 이런 그룹핑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좀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면접관이야. 그럼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A, B, C 지원자가 이렇게 각각 A 지원자는 각각 해결 방안을 했고 B는 3가지로 묶었고 C는 2가지로 묶었어. 그럼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자가 좀 더 돋보일까? 당연히
당연히 B하고 C겠죠. 이유가 중요하지. 왜 돋보일까? 그냥 뭔가 있어 보여서?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왜 이 지원자들이 돋보일까? 첫 번째 이유. 문제원이 너무 재심이 나와 있다. 그럼 모든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지원자들은 다 하나같이 A의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준비할 거다. 근데 B씨의 지원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되게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방법이겠지. 다른 사람이랑 달라. 그렇죠? 이런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B씨의 방법이 현직자들이 하는 보고서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이 지원자는 단순히 면접을 보러 오기도 했지만 되게 문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행정 능력이 조금 있네, 이런 방식을 잘 알고 있는 지원자네 하고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B씨의 지원자가 돋보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사고력 수업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면접관에게 나라는 사람을 더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에도 우리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B씨의 방법으로 접근하면 훨씬 되게 좋긴 해요. 근데 여기서 나도 알아. 이게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5분 스피치라든지 3분 스피치 연습할 때 처음부터 시간에 맞춰서 작성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죠. 시간 제한 두지 말고 완성도의 목표를 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완성도의 목표를 둘 때는 처음에는 우린 A 방식으로 갑시다. 처음부터 B씨처럼 또 욕심 부리지 말고, B씨는 약간 욕심이야. 얘가 기본 단계고 얘가 심화 단계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기본, 완성도 요게 포커스를 둬.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숙달되고 숙련되고 한 시간이 지나면 숙성의 과정 한 2단계가 지나갈 때쯤에는 그때는 마지막 3단계 뭐 하는 거야?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작성도 해보고 B씨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은, 자 보세요.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 7월 25일이죠. 그리고 내가 좀 숙련된 시간이 만약에 8월 예를 들면 10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좀 시간이 지났잖아. 그러면은 요 시점에서는 내가 7월 25일 날 풀어봤던 제시문을 한 번 더 풀어봐. 그러면 내가 제시문 내용은 알아도 그때 풀었던 내용이랑 8월 10날 풀었던 내용이 또 다를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계속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질문 많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물론 많이 드리긴 하는데 새로운 문장 많이 풀어보면 뭐 하냐고. 같은 질문도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 내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능력치가 지금 증가했다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쯤엔 내가 정말 초반에 한번 풀어봤던 제시문을 한 번 더 풀어보는 것도 연습이 훈련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시문을 잘 보고 푸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시문이 어려워라는 게 아니라 제시문은요 정말 고등학생이 읽어도 고등학생이 풀지 못하겠지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다 고등학교는 다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딱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손도 못 대겠다라는 제시문이 나오진 않아. 절대 그런 내용은 절대 안 나올 거고 이해 정도는 할 수 있어. 물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푸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해는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제시문이 처음 딱 봤을 때 되게 생소한 내용이다 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생소할 뿐이지 눈으로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막 위축되고 나 이제 못 풀겠어 이렇게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서울시를 제가 좀 약간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설명은 서울시만 국한된 게 아니야. 경기도도 해당이 되고 부산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 207페이지 경기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5분 스피치를 작성하는 시간은 30분이긴 해요. 30분이긴 한데 자 보세요. 경기도도 발표 시간은 5분이에요. 근데 서울시와 동일하게 5분의 발표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5분에 딱 맞춰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3분 30초에서 4분에 맞춰서 발표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참고로 이건 경기도지 화성시 용인실 거 아닙니다. 자,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대강당에서
모든 응시자가 5분 스피치하고 사전 조사서를 동시에 작성한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에 지원한 친구들은 사전 조사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5분 스피치도 해야 되고 두 개를 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45분 동안에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분 동안에는 사조서를 작성하고 30분 동안에는 5분 스피치를 작성하는 거죠. 이거를 같은 공간에서 다 같이 진행하는 거야. 그러면 시험 감독관이 내 사전 조사서 먼저 푸세요 하면은 15분 동안 사전서 풀어요. 그러면은 그냥 내 그 다음으로는 5분 스피치 작성하시면 돼요. 앞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야. 그럼 지원자들이 사전 조사서를 작성한 거를 책상 좌측에 놔두면 시험 감독관이 지원자들이 5분 스피치를 작성한 시간 동안 옆에 놓여져 있는 사전 조사서를 다 걷어가게 돼요. 그렇게 45분이라는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서 사전 조사서하고 5분 스피치를 동시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5분 스피치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5분 스피치 주제 유형이 빈출도가 서울시랑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몇 분을 준다? 작성 시간을? 30분. 서울시에 정확하게 몇 배? 2배. 좀 좋죠. 좀 좋아. 근데 대신에 이 친구들은 사전조사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5분 그 경기도도 서울시와 그 주제가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주제가 나와요. 시정 위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작성 시간을 30분 이렇게 주어진다는 이런 것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피디님 저 조금 많이 더워가지고 온도를 조금 내려주시고 에어컨을 굉장히 빵빵하게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 분명히 추울 거니까 너무 추우면 살짝 뒤로 잠깐 가셔야 되고 담요를 갖고 오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뭐 경기도도 208페이지에 나와 있죠. 208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경기도 208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또 언제 나와 있냐면은 자, 208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21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결국 보통 도정, 공직 이렇게 나오는데 도정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로 넘어가 볼까요? 자, 경기도 용인시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경기도 용인시는 10분이에요. 면접 시간이. 경기도 시간은 면접 시간이 10분입니다. 면접 시간이 10분이고 경기도 용인 같은 경우에는 10분밖에 작성 시간이 주어지지 않지만 발표 시간이 몇 분이야? 발표 시간이 3분 스피치예요. 3분.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몇 분 스피치? 5분 스피치잖아. 근데 경기도 용인시하고 화성시는 3분 스피치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발표하는 시간은 몇 분? 2분. 혹은 2분 30초. 조금 짧죠? 그러니까 뭐 작성 시간은 10분밖에 안 주지. 좀 짧게 주죠. 그래서 용인시는 10분의 이제 발표 주제가 나오고 서식은 A4 용지 한 3분의 1 정도의 이제 분량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작성 용지 발표문 하단에 작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213페이지 나와 있어요. 213페이지를 보면은 경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여기 위에 나와 있고 그리고 3분의 2는 여기 작성 여백이 남아 있어서 작성 여백에다가 본인의 3분 정도의 발표 분량을 하단에다가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화성시 한번 가볼까요? 화성시. 화성시까지는 작성 시간이 좀 늘었어요. 컨그레츄레이션 축하드리고요. 네, 원래는 화성시도 10분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작성 시간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몇 분? 20분. 서울시보다 5분을 좀 더 줘. 근데 3분 스피치밖에 안 봐. 서울시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화성시는 이렇게 20분 정도의 작성 시간이 주어지고 역시나 발표 시간은 3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표한 시간은 몇 분? 2분에서 2분 30초 분량으로 준비한다. 자, 서식을 한번 볼게요. 서식. 양면 서식입니다. 이게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바뀌었는데 뒷면이 제시문이고 앞면이 작성지였어. 그러니까 뒤에 제시문이 있고 뒤집어서 작성하라. 근데 이제 재작년 2022년도에는 책자 형태로 좌측은 제시문이고 우측은 발표 용지였거든요. 약간 가로 크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2년도 화성시는 이렇게 나와 있었다는 거야. 2022년도 화성시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잠깐만요, 여러분. 자, 2022년도 화성시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큰 가로 A4 용지로 나와 있어서 좌측에는 제시문이 나와 있었고 우측에는 작성지 이렇게 가로 형태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2022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2023년도에는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어떻게? 뒷면은 제시문, 앞면은 작성지. 그래서 화성시는 약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뭐 바뀌더라도 바뀌어봤자 뭐 용인시처럼 제시문 하단에 작성을 한다라든지 바뀌어봤자 서울시처럼 작성지를 별도로 준다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바뀌더라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뭐 지금 22년도하고 23년도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를 보고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뭐 23년도와 동일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요 양식으로 갈 거고 한 번 더 바뀌면 아마 올해 스타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뭐 제시문 내용, 제시문 답변 내용은 뒷면에 작성해 주세요라는 이런 워딩 처리가 있었대. 이거 다 내가 어떻게 알아? 작년에 이제 화성시 면접을 본 친구가 그대로 복기를 해준 거예요. 선생님이 뭐 앞면엔 제시문 내용이 있었고 그 밑에 하단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뒷면에 작성을 했었다라고 저희 화성시 작년 수험생이 그대로 복기해서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뭐 용인시하고 화성시도 크게 시정, 시사, 공직 이렇게 크게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시정에 관련된 게 뭐 서울시하고 경기도와 비슷하게 시정에 관련된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215페이지를 살펴보면 화성시부터 살펴볼 거거든요. 자, 화성시가 2023년도 여러분 참고로 화성시는 3분 스피치를 시작한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21, 22, 23. 그 기출이 없는 거 당연해. 알겠죠? 내가 없는 게 아니야. 얘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알겠죠? 자, 화성시는 2023년도 작년 기출을 살펴보면 보세요. 일반행정직이 어떤 기출이 나왔죠? 화성시 고유의 자원으로 마을 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 이런 게 나왔고 건축직은 뭐가 나왔어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방안. 근데 이것도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잘 살펴보면은 뭐 직렬 맞춤 주제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렬 맞춤 주제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날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다른 날 일반행정직은 또 익명 출상제에 대해서 아래 글을 읽고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주장하시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화성시의 관광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성시 주제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제시문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힌트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내용을 보면 자, 올해 한국 인구는 전년 대비 9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인구가 감소했고 이 인구가 이제 감소한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의 대확산으로 사망자가 예년보다 늘어난 결과이다라고 해서 이게 인구가 줄어든 게 저출산하고 고령화라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라는 이런 재해가 굉장히 컸다, 재난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외국인 비자를 유동적으로 적용해서 외국인 유입률을 지금 증가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증가했을 때, 외국인이 많이 유입이 됐을 때, 화성시로 유입이 됐을 때 외국인 혐오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회적 갈등. 문제점이 딱 나와 있네요. 문제점.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럴 때 주제문 나옵니다. 외국인 증가 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발표해 주세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외국인이 증가했을 때 외국인 증가 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인가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문단에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외국인 유입률이 증가가 된 배경 나왔지. 그쵸? 배경 나왔죠. 근데 현황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현황 안 나왔잖아. 그럼 두 번째 문제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문제점 나와 있죠. 문제점 몇 개로 나와 있어? 한 개로 나와 있죠. 그 한 개가 굉장히 추상적이긴 해요. 어떤 한 개예요? 사회적 갈등이야. 그러면은 외국인 증가 시 발생하는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문제점이 딱 지금 제공이 됐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러면은 세 번째 해결 방안 뭐가 나와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처럼 문제가 한 개이고 개선 방안이 1이면은 내용이 너무 협소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두 가지로 가거나 아니면 사회적 갈등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쪼개서 각각 해결 방안 나오거나. 그렇죠? 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문화적 문제일 수도 있죠.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개인은 뭐야? 괜히 외국인을 보면 선입견. 어떤 외국인이 괜찮고 어떤 외국인은 괜찮지 않다라는 이런 개인의 어떤 선입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각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되겠네. 그쵸? 이런 것들. 만약에 개인에 대해 해결 방안이 뭐가 나와? 당연히 인식 개선을 위한 게 나오고 인식 개선을 위한 게 뭐가 나오고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홍보 활동은 당연히 나올 거고 문화 같은 것도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들어가지만 문화를 체험하면서 그 문화를 익히고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이때는 뭐 교육이라든지 체험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벌써 나는 정답을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다 내용을 다 들어보면 우리가 뭐예요? 아, 지금 제 신문을 읽는 방법을 이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난 수업 시간 때 이미 다 설명을 했던 문제 해결형 수업이라든지 사고력 수업에서도 다 이게 다 뭐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다. 이렇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아 그렇진 않아? 네. 거의 매회 수업마다 재밌지 않냐라는 거의 말을 거의 거의 의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강요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거 화상시의 주제입니다. 뭐 용인시도 마찬가지고 용인시도 이렇게 직무형도 나오고 뭐 공직형도 나오고 다양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1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용인시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이 얼마 없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부산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216페이지고요. 자, 부산시도 준비 시간이 몇 분? 10분입니다. 10분. 용인시처럼 굉장히 짧은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 네, 부산시는 부산시 전 직렬이 3분 스피치라는 게 아니라 부산시 일반 행정직만 3분 스피치를 봐요. 굉장히 특이하죠? 부산시 일반 행정직만 3분 스피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발표 시간은 3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발표한 시간 몇 분? 2분에서 2분 30초. 오케이?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서식도. 근데 부산시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서울시하고 경기도와 좀 다르게 제시문에서 뭐 힌트가 많이 없어. 부산시는 그러니까 대신에 힌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정에 대한 게 거의 80% 나와요. 부산시 정책을 알고 있으면 돼. 부산시정에 대한 게 거의 80%가 나왔는데 서울시하고 경기도 좀 가장 큰 다른 점 뭐냐면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좀 제시문 좀 해석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부산시는 제시문 내용이 거의 없어.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부산시.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보통 서울시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문제 조건이 한 가지잖아. 외국인을 유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이 사회적 갈등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세요. 문제 조건이 하나잖아. 근데 부산시는 문제 조건이 한 4개 정도 돼요. 4개 정도 됩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뭐 부산시도 제시문 내용이 상단에 있고 근데 제시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분의 1 정도의 굉장히 협소하게 제시문 문제가 나와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단에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작년 기출 한번 볼게요. 작년 기출. 8월 16일 일반행정직이었고요. 자, 보세요. 오전조 질문이 뭐냐면 트라이포트 개념과 물류 산업과의 관계. 이 오전조. 이게 부산시정에 관련된 거고요. 부산시 네 참고하세요. 자, 오후 도시 브랜드 슬로건 부산 is good. 부산 is good. 신발 마크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라는 게 나왔고 세 번째 엑스포 문제 나왔고요. 근데 엑스포는 이제 작년에 가슴 아프게도 결과가 너무 매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엑스포 주제 아예 없어졌어요.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작년에 이제 부산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막 엑스포밖에 없어. 막 외국인들 유입을 위한 것밖에 없어. 막 엑스포 홍보. 근데 지금 싹 사라졌잖아. 지금 아예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도 없죠. 그래서 엑스포는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부산시에서는 18일 보겠습니다. 매력 관광 도시 부산을 시행하면서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1일 오페라 국제 아트센터 전문 공연장 설립 목적. 이거 보면 1, 2, 3번 나와 있죠. 이게 문제 조건이야. 내 문제 조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3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설립 목적에 대해서 작성하고 그 오페라 국장을 그 국제 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작성해야 되고 문화도시 부산의 미래상을 3가지로 작성해야 돼. A4 문제. 이거는 목차를 이미 준 거예요. 첫 번째 목차, 두 번째 목차, 세 번째 목차를 준 거고 각 목차마다 내용을 서술해 줘야 돼. 그러니까 부산시는
여러분 어때요? 서울시 경기도 상대적으로 내가 서울이라서 다행이다.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지금. 이렇게 문제 조건이 이렇게 3가지가 혹은 4가지가 나와요. 그럼 이제 부산시 지원자분들은 지금 딱 제시문을 보면은 어떻게 내가 이걸 준비하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다 예측 가능한 시정이었어요. 어떻게 어디 나와 있었을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부산시 2024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요. 주요 업무 계획의 첫 페이지에 각 분야별로 목표를 적어놨는데 거기 나와 있는 핵심에 대한 내용만 바로 기출로 나왔습니다. 역시나 2023년도 기출을 보면 이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가 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이거든요. 그럼 보면은 여기 보시면 해양, 항만, 물류, 허브 도시라고 해서 트라이포트라고 나와 있어. 근데 아까 첫 번째 부산시 주제가 뭐였어요? 트라이포트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산 아시아 창업 도시라고 해서 뭐 창업 엑스포에서 엑스포 관련된 주제도 여기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이라 나와 있어. 이미 다 시정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냐면은 여기 딱 보면은 관광 자원화라고 해서 아르떼 뮤지엄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게 뭐냐면 아까 오페라 국장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정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는 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이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22년도 주요 성과가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고 23년도에 더 확장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 원래 있었던 정책을 계속 확대하는 이런 추진 과정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페라 하우스가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이 부산 산무 스피치 나온 거죠. 그럼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2024년도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22년도에 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똑같이 다 나왔어요. 22년도에도 이거 22년도 거예요. 자, 24년도 뭐가 나올까? 24년도를 우리 대비하기 위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딱 부산시 홈페이지에 주요 시책 나와 있는 카테고리를 보면은 핵심 정책이 이미 다 힌트가 나와 있어. 그럼 여기 보시면은 가덕도신공항 그 15분 도시 부산. 15분 도시는 사실 2022년도에 나왔던 기출이거든요. 근데 부산은 많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올해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부산 국제 관광도시 사업, 부산항 재개발. 이런 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좋다고 소문난 부산 정책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여기 나와 있는 메인이 올해 이제 기출에 나올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 15분 도시구이 또 나와 있고 가덕도 교통망 구축 이런 거 나와 있고 북항 재개발, 항만 재개발 사업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관광 파트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산시는 주요 정책에서 다 출제가 되고 주요 정책에서는 보통 관광 파트는 무조건 하나 나와요. 관광 파트 무조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뭐 도시 개발 이런 것들 무조건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좀 주요 정책을 많이 살펴보면서 내용을 조금 준비하고 개념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 대한 해설이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해서 내용을 풀어야 된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단 부산시는 이 주요 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 안에서 출제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고요. 자, 시간 거의 정확하게 맞췄어. 11시 26분.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게 뭐냐?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의 주요 기출 이제 확인해 봤고 주요 기출의 유형 그리고 유형 중에서 빈출도가 높은 거 제가 좀 설명해 드렸고 우리가 제시문을 볼 때 그냥 제시문이 있구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고 첫 번째 가장 메인 힌트는 뭐다? 배경, 현황 개념은 그대로 제시문을 차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고 두 번째로는 제시문에서 문제점 유무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을 때는 그룹핑을 시키고 문제점이 없을 때는 분류를 시켜서 내가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뭐 개선 방안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알려드렸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라이브 수업이고요. 이제 저희가 한 라이브를 종료하고 한 20분 정도만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5분 스피치 작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